착한 고와 소년 아들이라 미안하다. 너를 나쁘게 대했던 게 그 남자는 친자식들이 재산을 놓고 다투며 늙은 아버지를 거리에 내쫓는 모습을 보고 오열했다. 양아들은 단 한마디만 남기고 떠났는데 그 말은 아버지로 하여금 평생 후회하게 만들었다. 고려시대 경상도 깊은 고을에 이성민이라는 이가 살았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는 홀로 세 딸을 키우며 그럭저럭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아들이 없는 것이 늘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고을에 다녀오던 길에 길거리에서 홀로 울고 있는 사내 아이를 발견했다. 남루한 옷차림에 부모를 잃은 듯 보이는 아이를 차마 지나치지 못하고 성민은 그를 집으로 데려와 친자식처럼 정성을 다해 키웠다. 세월이 흘러 성민의 세 딸은 모두 시집을 갔고 데려온 아이 최민수도 어느덧 장성하여 혼이 날 나이가 되었다. 어느 날 성민은 민수를 불러 앉히고 말했다. 민수야, 너도 이제 장가들 나이가 되었구나. 그간 너에게 전기 깊게 들었지만 어차피 너는 내 핏줄이 아니니 장가를 들면 처와 함께 이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살아가거라. 민수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다. 아버님, 그럼 아버님은 어찌 지내실 요량이십니까? 제가 곁에서 모시겠습니다. 아니, 내가 내 딸들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겠느냐. 딸들이 나를 보살펴 주기로 했으니 쓸데없는 걱정 말고 너 살 길을 찾아 떠나거라. 성민은 그렇게 말하며 민수를 장가 보낸 뒤 약간의 은전을 쥐어주고 집에서 쫓아내다시피 했다. 그런 다음 세 딸을 집으로 불러 토지 문서를 나눠주며 말했다. 내 재산을 너희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으니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얹혀 살아야겠다. 큰딸 은혜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아버님, 당연히 그리하셔야죠. 아버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해드리겠습니다. 둘째 딸 은실도 거들었다. 이렇게 딸이 셋이나 있는데 저희만 믿으시면 됩니다. 막내 딸 은정이 나서며 말했다. 아버님, 맛있는 음식을 차려드리고 따뜻한 방에서 편히 쉬시게 해드릴게요. 재산에 눈이 먼 딸들은 아버지에게 갖은 아양을 떨며 달콤한 말들을 쏟아냈다. 성민은 그런 딸들을 보며 흐뭇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내 딸들이야. 이제 걱정 없이 편히 살 수 있겠구나. 재산을 나눠준 뒤 성민은 먼저 큰딸 은혜의 집으로 갔다. 아버님, 여긴 어인 일이십니까? 보따리를 잔뜩 싸들고 온 아버지를 본 은혜가 두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그 표정에는 반가움보다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아니,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얹혀 산다고 했지. 처음 며칠간은 은혜가 정성껏 밥을 차려주고 따뜻한 방을 내주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기도 전에 은혜의 태도가 달라졌다. 아버님, 둘째 언니 집에 가셔서 며칠 쉬다 오시지요. 제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은혜는 점점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했다. 밥상도 성의 없이 차려졌고 말투도 차가워졌다. 성민은 은혜의 눈치에 서둘러 둘째 딸 은실의 집으로 갔다. 은실도 처음에는 정성껏 대접하는 듯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맛있는 음식을 해드릴게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은실 역시 귀찮은 기색을 보였다. 아버님, 제가 요즘 몸이 여기저기 쑤셔서요. 그러니 막내 동생 집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성민은 은실이 자신을 귀찮아하며 핑계를 대는 것을 알았지만 모른 척 참고
막내딸 은정의 집으로 갔다. 어릴 적부터 애지중지 키운 막내라면 나를 푸대에 접하지 않을 것이다. 성민은 그렇게 굳게 믿었다. 하지만 은정 역시 며칠간은 잘해주는 듯하더니 곧 구박을 시작했다. 은정아,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침밥은 언제 먹는 게냐? 아이, 귀찮아 죽겠습니다. 정 배고프시면 이거나 드세요. 은정은 어제 먹다 남은 딱딱한 떡을 던져주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성민은 삼시 세끼는커녕 밥 한 끼 제대로 얻어먹지 못했다. 세 딸에게 모두 실망한 성민은 분한 마음을 안고 은정의 집을 나와 예전 살던 집으로 돌아왔다. 토지 문서를 냉큼 받아 챙기고 아비를 외면하는 딸들을 생각하니 괘씸해서 잠이 오지 않았다. 하루 종일 방 안에 앉아 이리저리 고민하던 중 문득 기른 아들 민수가 떠올랐다. 재산 한 푼 물려주지 못하고 고생하며 살아갈 민수를 생각하니 후회가 막심하구나. 지난 날을 떠올리니 자신을 챙겨준 이는 언제나 민수였다. 아픈 날이면 밤새 간병하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먼저 자신에게 가져다 주던 민수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불효한 딸들에게 준 땅을 되찾아 고생하는 민수에게 주어야겠다. 그 생각에 성민은 인편으로 세 딸에게 편지를 보냈다. 딸들아, 잘 들어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준 토지는 공평히 나누지 못했다. 허둥지둥 나누다 보니 좋은 땅과 나쁜 땅이 서로 공평하지 않았구나. 다시 공평히 나누어 줄 터이니 꼭 오너라. 누구 땅이 좋은지 나쁜지는 보아야 알겠다. 아비 말에 어긋남 없이 꼭 오거라. 욕심 많은 딸들은 편지를 받고 혹시 자신이 나쁜 토지를 받은 게 아닌가 걱정하며 약속한 날 토지 문서를 들고 부랴부랴 달려왔다. 아버님, 제 땅이 나쁜 땅인지 좋은 땅인지 어서 보셔요. 아버님, 언니들보다 제 땅이 좋은 거 맞죠? 무슨 소리야. 내가 맏딸인데 당연히 너희보다 좋은 땅을 가져야지. 딸들은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옥신각신 다투었다. 그 모습을 본 성민은 그제야 딸들을 잘못 키웠음을 깨닫고 한숨을 내쉬었다. 딸들이 내놓은 토지 문서를 손에 꼭 쥔 성민은 얼굴색을 바꾸며 호통쳤다. 이 못된 것들아, 당장 너희 집으로 돌아가거라. 꼴도 보기 싫다. 아비에게 밥 한 끼 해주는 게 그리 아깝더냐. 얼른 가거라. 성민은 호령하며 딸들을 쫓아내고 토지 문서를 챙긴 뒤 거지골, 보따리를 꾸려 민수를 찾아 정처 없이 길을 떠났다. 오늘은 이 고을, 내일은 저 고을, 한 다려를 헤매며 다녔다. 옷은 남루해지고 얼굴은 까맣게 변했다. 이성민은 아들 최민수를 꼭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고 피곤한 줄도 모른 채 발걸음을 옮겼다. 때는 점심 무렵. 오늘은 이 고을에서 민수를 찾아보자 마음 먹고 어느 마을에 들어섰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젊은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나오다 성민을 보고 깜짝 놀라며 반색했다. 어머, 아버님 아니십니까? 익숙한 목소리에 성민이 뒤를 돌아보니 다름 아닌 민수의 아내 윤서연이었다. 그간 딸들에게 받은 수모로 마음이 무거웠던 성민은 서연을 보자 감정이 복받쳐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서연아, 네가 이 마을에 사는 것이냐? 그런 줄도 모르고 한 달 넘게 다른 곳을 헤맸구나. 그러지 마시고 어서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서연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집은 허름하고 낡은 초가집이었다. 맨몸으로 쫓겨나 힘들게 살아왔을 민수를 생각하니 성민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다.
아버님, 목욕물 준비할 테니 잠시 쉬고 계시옵소서. 마음씨 고운 서연은 성민에게 따뜻한 물을 내오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다. 그런데 민수는 어디 갔느냐? 예, 아버님, 산에 나무하러 갔사옵니다. 여기 누워있는 아기는 아들이냐, 딸이냐? 방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기를 본 성민이 물었다. 예, 아버님, 아들이옵니다. 곧 돌이 다가옵니다. 허, 참으로 똑똑하게 생겼구나. 이제 손자를 봤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옵니까? 오래오래 사셔야지요. 시장하실 터이니 곧 밥상을 올릴 테니 잠시만 기다리시옵소서. 서연은 밥을 준비하러 물동이를 이고 부엌으로 나갔다. 그 사이 성민은 손자 옆에 누워 잠시 눈을 붙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 눈을 떠보니 손자가 언제 일어났는지 화로에 엎어져 숨을 거둔 채였다. 아차, 큰일 났구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냐. 어쩔 줄 모르던 성민은 저 멀리 서연이 돌아오는 기척을 듣고 당황하여 누워 자는 척했다. 잠시 후 서연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성민이 슬며시 눈을 떠보니 죽은 손자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었다. 이윽고 민수가 돌아오는지 대문 앞에서 서연이 남편을 맞는 소리가 들렸다. 낭군, 이제 오셨습니까? 놀라지 마시옵소서. 아버님께서 오셨사옵니다. 뭐라? 아버님이 언제 오셨단 말이오? 그럼 어서 배워야지. 민수가 급히 문안 인사를 올리려 하자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막았다. 여보, 잠시만요. 할 말이 있사옵니다. 한참 동안 부부가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누는 듯 하더니 삽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기척이 들렸다. 성민은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었기에 이 효성스러운 부부의 마음에 감동하여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괜히 와서 멀쩡한 아이를 잃게 한다다 했으니 미안하여 어찌 살아가겠는가. 스스로를 탓하며 괴로워하던 중 부부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방으로 들어선 민수는 무릎을 꿇고 절하며 말했다. 아버님,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한 불효자가 이제야 문안 올립니다. 오냐, 민수야. 그간 고생이 많았구나. 그런데 서연아, 손자는 어디 있느냐? 성민이 넌지시 묻자 서연이 담담히 대답했다. 예, 아버님. 주무시는데 시끄러울까봐 옆집 아이에게 엎혀 놀러 보냈사옵니다. 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다 알고 있으니 자초지종을 말하거라. 아기는 어찌 되었느냐? 민수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사실대로 고했다. 아버님, 아이는 뒷산에 묻고 왔사옵니다. 너무 심려 마시옵소서. 자식은 또 낳을 수 있으니 마음 놓으시옵소서. 너희의 효성에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손자가 죽은 것은 내 불찰도 있느니라. 내가 잠들지 않았어도 아이가 그리 되지 않았을 터인데.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아버님의 잘못은 추호도 없으니 절대 그리 생각지 마시옵소서. 자신을 탓하는 성민을 보며 민수 내외는 진심으로 위로했다. 너희의 효성은 참으로 훌륭하구나. 이런 너희를 내가 친자식이 아니라며 구박하고 내쫓은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너희의 효성에 보답코자 내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 성민은 그렇게 말하며 토지 문서를 내밀었다. 하지만 민수 내외는 극구사양하며 받지 않았다. 조금도 미안하게 여기실 필요 없사옵니다. 제가 여기서 살다 죽을 것이니 저를 봉양하는 대가로 여기시고 받아주시옵소서. 민수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재산이 없어도 저를 길러주신 아버님이시니 마땅히 모셔야 하는 것이 아니옵니까? 마음은 알겠으나
내 마음이니 제발 받아다오. 성민이 간곡히 사정하자 결국 민수 내외는 토지 문서를 받았다. 그 후 성민은 민수의 효성 속에서 행복한 여생을 보냈다. 민수 내외의 효심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손자 손녀가 여러 태어나 집안은 행복하고 부유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 붉은 눈의 남자 고려시대, 깊은 산골짜기 사람 하나 오가기 힘든 험한 고갯길 너머 외딴 초가집이 덩그러니 자리 잡고 있었사옵니다. 그 집에는 20살의 어린 처녀 은지와 늘 기침을 달고 사는 그녀의 어머니 정씨, 부인이 살고 있었사옵니다. 며칠째 퍼붓는 눈에 초가지붕은 눈 무게에 눌려 금세라도 주저앉을 듯 위태로웠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은 바람에 흔들리었사옵니다. 방 안은 구들장이 약해 바닥이 차갑게 식었고 은지는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장작을 밀어 넣으며 말했사옵니다. 어머니, 장작을 더 넣어야겠사옵니다. 방이 너무 차가워졌사옵니다. 어찌 이 눈이 그칠 줄을 모르느냐. 또 쌓이는구나. 이러다 지붕이 무너지겠네. 기침을 콜록이며 내뱉던 정씨 부인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당겨 몸을 웅크렸사옵니다. 그때였사옵니다. 대문에서 삐걱 소리가 들려왔사옵니다. 누구시옵니까? 은지는 조심스레 문 쪽으로 다가가 살짝 문틈을 열었사옵니다. 그곳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사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 도포는 눈과 지늘게 젖어 너덜거렸고 입게는 얼어붙은 핏자국이 엉겨 있었사옵니다. 숨소리는 희미했고 손끝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사옵니다. 은지는 숨을 삼키며 소리쳤사옵니다. 어머니, 사람이 쓰러졌사옵니다. 그냥 두었다간 얼어 죽겠사옵니다. 어서 드려야 하옵니다. 은지는 온몸이 얼어붙은 사내의 팔을 부축했사옵니다. 사내는 겨우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사옵니다. 불빛이 보여서 여기로. 눈 위에 쌓여가던 그를 은지와 정씨 부인은 방 안으로 데려왔사옵니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정성을 다해 사내를 돌보았사옵니다. 낡은 솥에 쑥을 우려내고 꽁꽁 언 손으로 죽을 끓여 반나절을 간호했사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사내가 마침내 눈을 떴사옵니다. 여긴 어디요? 사내의 눈동자가 천장을 더듬으며 입을 열자 은지는 놀라 엉덩이를 들썩이며 다가갔사옵니다. 눈 속에 쓰러져 계셨사옵니다. 마당에 엎어져 있어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사옵니다. 그날 저녁 은지는 쌀 미음을 조심스레 끓여 사발에 담았사옵니다. 벽 쪽에 앉아있던 정씨 부인은 기침을 삼키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사옵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드시옵소서. 속이 아직 놀란 상태일 터이니. 사내는 고개를 숙여 미음을 한 숟가락 떠 넣었사옵니다. 그러고는 고요한 눈빛으로 은지를 바라보았사옵니다. 그 눈길은 마치 낯선 두루마리를 읽듯 은지의 얼굴을 찬찬히 훑었사옵니다. 그러다 사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사옵니다. 전하의 성함이 어찌 되시옵니까? 은지라 하옵니다. 이 집 딸이옵니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사옵니다. 은지라 참 고운 기운을 지녔구려. 헌데 얼굴에 서린 팔자가 심상치 않사옵니다. 예? 제 얼굴이요? 그대의 얼굴에는 태어날 적부터 고난과 궁핍이 깃들었고 삼재와 판란이 길게 드리워져 있사옵니다. 팔자는 타고나는 것이기도 하오나 그를 바꿀 사람 또한 함께 정해져 있는 법이옵니다. 사내는 이불을 턱까지 덮으며 자세를 고쳐 앉았사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한 확신이 어려 있었사옵니다. 나는 평생 사람의 얼굴을 읽으며 살아온 자이옵니다. 눈빛 하나, 턱선 하나에도 그 사람의 팔자와 품은 운명이 비치지요. 그대의 얼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사옵니다. 혼자 힘으로는 그 길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옵니다. 사내는 잠시 창밖에 흰 눈을 바라보다 다시 은지에게 시선을 돌렸사옵니다. 붉은 기운을 지닌 사내를 만나야 하옵니다. 그 사내가 이 집에 복을 드리고 처녀의 험한 삶도 함께 풀어줄 것이옵니다. 붉은 기운이요? 얼굴을 보면 그 붉은 기운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이옵니다. 헌데 그 사내는 겉으로 번듯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남루한 행사에게 이름도 미천하고 세상 사람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을 그런 자일 것이옵니다. 그는 마지막 숟가락을 떠 입에 넣고 살짝 웃으며 한마디를 더했사옵니다. 허나 바로 그 사내가 그대의 팔자를 바꾸고 이 집안에 복을 드릴 것이니 그 인연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시옵소서. 그 말만 남기고 그날 밤 사내는 조용히 떠났사옵니다. 아무도 깨지 못한 새벽, 그의 발자국 위로 다시 눈이 내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초가집 마당을 하얗게 덮었사옵니다. 그날 이후 몇 달이 흘렀사옵니다. 눈은 높고 산 골짜기에도 봄 내음이 퍼졌사옵니다. 은지는 정씨 부인이 담근 배추김치 2단지를 팔기 위해 장터로 나왔사옵니다. 김치 단지 깨뜨리지 않게 조심하고 오는 길에 장작 좀 사오너라. 집을 나서기 전 정씨 부인의 당부가 귀에 맴돌았사옵니다. 은지는 땀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를 훔치며 장터 한쪽에 자리를 폈사옵니다. 그때였사옵니다. 시장 한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사옵니다. 야, 이 거지놈이 어디서 빈대 붙으려 들어와? 이게 미쳤나? 썩 꺼져. 은지는 시끄러운 소리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사옵니다. 몇몇 장사꾼들이 장터 모퉁이에서 누군가를 발로 걷어차고 있었사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마른 사내 하나가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사옵니다. 그 위로 발길질이 거세게 퍼부어졌사옵니다. 이 거지가 내 좌판의 떡 조각을 훔치려 했어. 봐요. 저놈 손에 든 거 내 떡이라고. 배고프다고 뭐든 할 수 있는 줄 아나. 썩 쫓아내. 은지는 이상하게도 그 사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사옵니다. 그 순간 사내가 고개를 들었사옵니다. 얼굴은 흑투성이었고 입술은 터져 피가 배어 있었으나 그 두 눈이 은지를 향해 번쩍였사옵니다. 붉은 눈동자 분명히 붉었사옵니다. 햇빛 때문이 아니라 진짜 피비처럼 선명한 붉은 눈이었사옵니다. 은지는 숨을 멈춘 채 그대로 굳어버렸사옵니다. 머릿속에 퍼뜩 떠오른 것은 몇 달 전 관상가가 남긴 말이었사옵니다. 붉은 기운을 가진 사내를 만나야 처녀의 팔자가 풀릴 것이요. 설마 저 사내가 그 순간 발길질을 당하던 사내가 기침을 하며 몸을 웅크렸사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참한지 은지는 망설이다가 끝내 앞으로 달려나갔사옵니다. 그만두시옵소서. 제발 그만하시옵소서. 이러다 사람 죽겠사옵니다. 은지는 장사꾼들을 밀쳐내고 사내 앞에 몸을 낮췄사옵니다. 괜찮으시옵니까? 일어나실 수 있겠사옵니까? 사내는 아무 말 없이 은지를 바라보았사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분명 또렷한 붉은 빛이 일렁이고 있었사옵니다. 바로 그날 관상가가 말한 붉은 기운을 지닌 사내가 틀림없었사옵니다. 은지는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었사옵니다. 저희 집으로 가시옵소서. 이곳에 더 계시다간 또 다치실지도 모르옵니다.
사내는 눈을 천천히 깜빡이며 은지를 바라보다가 아주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사옵니다. 은지는 사내의 팔을 조심스레 부축하며 장터를 빠져나왔사옵니다. 보퉁이에 담아왔던 배추김치는 옆으로 밀려 있었고 지금 은지의 눈에 들어오는 건 오직 그 남루한 사내뿐이었사옵니다. 초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쪽에서 익숙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사옵니다. 곧 정씨 부인이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사옵니다. 은지야, 어찌 이리 늦었느냐. 은지. 뒤에 선 사내를 보고 정씨 부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려 싸웁니다. 장터에서 누명을 쓰고 매를 맞던 분이옵니다. 그대로 두었다간 큰일 날 뻔했기에 모시고 왔사옵니다. 은지의 말에 정씨 부인은 말없이 사내를 바라보았사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 낡고 얇은 옷, 퉁퉁 부은 손끝까지 하나하나 눈에 담듯 바라보다가 이윽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사옵니다. 다친 데는 없으비? 정씨 부인이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사옵니다. 고한수라 하옵니다. 염치 없으나 하룻밤만이라도 머물 수 있다면. 정씨 부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은지에게 말했사옵니다. 뒷방에 불을 뗄 테니 어서 데려가 따뜻한 물에 얼굴부터 씻기거라. 그러고는 사내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었사옵니다. 누추한 집이오나 몸을 추스르기엔 나쁘지 않을 것이요. 마음 편히 계시옵소서. 한수는 고개를 숙였사옵니다. 붉은 눈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자신을 망설임 없이 받아주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사옵니다. 한수를 방에 눕히고 문을 닫은 은지는 정씨 부인에게로 다가가 따뜻한 물을 떠다 주었사옵니다. 설마 그 관상쟁이 말이 떠올라 저자를 데려온 것이냐. 정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염려가 뒤섞여 있었사옵니다. 정말이요? 그 사내의 눈이 불떠이다. 은지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사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도와주고 싶었사옵니다. 헌데 그 눈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사옵니다. 붉은 기운이라 관상쟁이 말 그대로였어요. 정씨 부인은 말없이 한숨을 내쉬었사옵니다. 참으로 기이하구나. 붉은 눈을 가진 사내라니. 잠시 정적이 흐르고 은지가 정씨 부인에게 조용히 물었사옵니다. 저 사람을 아버지 글방에 모셔도 괜찮겠사옵니까? 누울 자리는 넉넉하고 아직 책도 그대로 있사옵니다. 그러려. 행색을 보아하니 집도 없이 떠도는 듯하구나. 허나 그 관상쟁이 말처럼 사람이란 겉으로만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 집에 들어온 것도 인연이겠지. 은지는 조용히 일어나 한수가 머무는 뒷방 문을 열었사옵니다. 한수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눈을 감고 있었으나 문 앞의 기척을 놓치지 않았사옵니다. 그날 밤 한수는 책 냄새 가득한 방 안에서 잠을 청했사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한수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사옵니다. 갈 곳이 없다면 이곳에 잠시 머물러도 괜찮사옵니다. 저희 집이 누추하긴 해도 방 하나쯤은 있사옵니다. 한수는 조심스레 고개를 들며 말했사옵니다. 정말 그래도 되겠사옵니까? 제가 뭐든 하겠사옵니다. 나무도 하고 물도 깃고 부엌일도 시키시면 하겠사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사옵니다. 이 방은 선비였던 제 아버지께서 글을 보시던 곳이옵니다. 지금은 책들만 잔뜩 쌓여 있사옵니다. 한수가 문득 물었사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그 책들을 제가 좀 봐도 되겠사옵니까? 은지는 놀란 눈으로 한수를 바라보았사옵니다. 그를 아시옵니까? 어릴 적 서당 근처를 떠돌며 버려진 책들을 주워 읽곤 했사옵니다.
글은 독학으로 익혔지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은지는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사옵니다. 그럼 보셔도 되옵니다. 아버지께서 보시던 책들이니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사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던 정씨 부인이 조용히 물었사옵니다. 자네는 혼자인가? 어려서부터 떠돌이였사옵니다. 이 붉은 눈을 보고 다들 귀신이 들렸다며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았사옵니다. 붉은 눈이 무슨 죄란 말이냐? 참, 사람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른다. 정씨 부인의 말에 한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였사옵니다. 이윽고 조심스레 고개를 들며 나직이 말했사옵니다. 고맙사옵니다. 그런 말씀 살아오며 처음 들어보았사옵니다. 울컥하는 한수의 등을 조용히 쓰다듬으며 정씨 부인은 안타까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사옵니다. 그날부터 한수는 집안일을 도왔사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오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틈만 나면 글방에 들어가 책장을 넘겼사옵니다. 한수는 마치 목마른 자가 물을 만난 듯 방 안에 쌓인 책들을 하나씩 꺼내 읽기 시작했사옵니다. 그 붉은 눈으로 단 한 번 보면 모든 글이 머릿속에 그대로 새겨지는 듯 했사옵니다. 며칠 뒤 정씨 부인의 기침이 점점 심해졌사옵니다. 밤에도 기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숨을 쉴 때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사옵니다. 그때 한수가 작은 사발 하나를 들고 와 은지에게 건넸사옵니다. 이걸 드셔보시겠사옵니까? 이게 무엇이옵니까? 글방에 있던 책 중 하나에 적혀 있던 것이옵니다. 기침과 폐에 좋은 약재들이었지요. 집 주변에서 캘 수 있는 약초들을 다려보았사옵니다. 은지는 얼떨떨한 얼굴로 한수를 바라보다가 그제야 눈앞의 사내가 단순히 그를 아는 거지가 아님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사옵니다. 며칠이 지나자 한수가 다려낸 약을 먹은 정씨 부인의 기침이 거짓말처럼 가라앉았사옵니다. 밤에도 잠을 잘 이루었고 숨을 쉴 때마다 들리던 쌕쌕 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사옵니다. 한수야, 이 약이 어찌 이리 잘 듣는단 말이냐? 살면서 이렇게 숨쉬기 편한 적이 없었사옵니다. 한수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사옵니다. 글에 나온 대로 따라 해보았을 뿐이옵니다. 정말로 다행이옵니다. 그렇게 잠시 편곤이 찾아오나 했던 어느 날 대문을 쾅쾅 두드리며 거친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사옵니다. 정씨 부인, 죽은 양반이 나에게 빌려간 을량, 대체 언제 갚을 작정기요? 마을 유지 박만영이었사옵니다. 땡볕보다도 더 무거운 기운을 두르고 마당을 훑었사옵니다. 내가 당신 서방에게 을량을 빌려줬는데 말이야. 헌데 갚기는커녕 말 한마디 없이 덜컥 죽어버렸으니 그 빚은 남은 식구가 물어내는 게 도리가 아니겠소? 은지는 정씨 부인의 앞에 바짝 섰사옵니다. 그 빚을 잊지 않고 있사옵니다. 허나 지금은 은전 한 입도 구할 길이 없사옵니다. 박만영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사옵니다. 정 갚을 방도가 없다면 당신 딸을 내 집으로 들이시오. 종이 없어 일손이 딸리던 참이었소. 은지는 숨을 삼켰고 정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딸을 가로막았사옵니다. 그때였사옵니다. 안채에서 한수가 조심스레 나왔사옵니다. 손에는 누르스름한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사옵니다. 그 빚이 이미 갚지 않으셨사옵니까? 박만영은 눈썹을 찌푸렸사옵니다. 이놈은 또 뭐냐? 어디서 굴러먹은 놈이 감히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 순간 한수가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내 은지에게 건넸사옵니다. 여기 있사옵니다.
완문이옵니다.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펴보았사옵니다. 그 위에는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사옵니다. 병자년 추석, 을량 전액 변제. 이 문서를 근거로 삼아 채무는 완납되었음을 밝히노라. 그 아래에는 박만영의 이름과 수결까지 적혀 있었사옵니다. 정씨 부인도 고개를 들어 그 글을 바라보았사옵니다. 순간 입술이 달달 떨렸사옵니다. 병자년 추석이라면 그날이요. 너의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책 보퉁이를 안고 돌아오시던 날, 집 앞에 거의 다 와서 그 자리에 쓰러지셨지. 그 글을 본 박만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사옵니다. 그게 어디서 난 것이냐. 한수는 천천히 말하며 은지 곁으로 다가섰사옵니다. 며칠 전 글방 책더미 속에서 발견했사옵니다. 은지 아버지께서 책 한 권에 이 완문을 곱게 끼워두셨더군요. 은지는 그 종이를 손에 꼭 쥐며 입을 다물었사옵니다. 병자년 추석, 그날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이옵니다. 아무 말 없이 가셨기에 빚도 갚지 못한 줄 알았는데 박만영은 우물쭈물 뒷걸음질 치며 말했사옵니다. 그건 오래돼서 내 기억이. 한수는 박만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딱 잘라 말했사옵니다. 이건 분명 당신 손으로 쓴 수결이옵니다. 빚은 이미 다 갚은 일이옵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모함하지 마시고 더는 이 집을 들볶지 마시옵소서.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한 박만영은 얼굴을 붉힌 채 땅만 내려다보다 말없이 돌아섰사옵니다. 한수는 조용히 입을 꼭 다문 채 완문을 품 안에 넣었사옵니다. 그 옆에서 정씨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사옵니다. 그 양반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집을 지키고 가셨구나. 그러고는 한수를 바라보며 말했사옵니다. 고맙구나 한수야. 정말 고맙다. 며칠 뒤 은지와 한수는 장터에 함께 나왔사옵니다. 한수는 은지의 짐을 들어주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춰갔사옵니다. 왜 그러시옵니까? 은지의 물음에 한수는 말없이 어떤 좌판을 가리켰사옵니다. 그곳에는 산삼, 귀한 약재라는 글이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고 수염이 덥수룩한 사내가 사람들을 상대로 여기들 보시고 가시오, 조상님이 물려준 산삼이라 라며 고래고래 떠들고 있었사옵니다. 한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사옵니다. 저건 산삼이 아니라 인삼이옵니다. 산삼은 뿌리가 저렇지 않사옵니다. 가지 뻗은 방향도 다르고 색도 더 어두워야 하옵니다. 그 순간 한수는 좌판 앞으로 다가가 사내에게 물었사옵니다. 혹시 이것 어디서 구했사옵니까? 뭐야, 사서 먹을 거면 사고 딴지 걸면 꺼지시오. 그러자 한수는 더 크게 말했사옵니다. 이건 산삼이 아니옵니다. 전통 의서에 따르면 산삼은 새 갈래로 뻗은 잔뿌리에 중심축이 단단하고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깊은 노란빛을 띠어야 하옵니다. 하지만 이건 그 어느 조건도 갖추지 못했사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터에는 웅성거림이 번졌사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자 약재를 팔던 사내는 더듬거리며 도망쳤사옵니다. 그 모습을 군중 너머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이 고을의 형감이었사옵니다. 형감은 한수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사옵니다. 자네, 어찌 한눈에 그것이 가짜라는 걸 알아보았나? 한수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답했사옵니다. 어릴 적 떠돌이로 지내며 버려진 책이나 찢긴 종이 조각들을 주워 읽었사옵니다. 의서도 눈에 익으면 곧잘 외웠지요.
눈으로 한 번 본 건 잘 잊지 않는 편이라 하옵니다. 그 말을 듣던 형암은 문득 한수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사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붉은 눈동자의 시선이 박혔사옵니다. 한 걸음 다가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사옵니다. 그 눈, 설마 자네 나이가 어찌 되나? 혹시 부모는 있는가? 한수는 난데없는 질문에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다가 말했사옵니다. 왜 그러시옵니까? 저는 부모 없이 어린 시절부터 떠돌이로 살았고 누구 하나 가족이라 부를 사람도 없었사옵니다. 그 말을 들은 형암은 이내 얼굴이 굳어지더니 눈가가 붉어졌사옵니다. 그는 손을 떨며 한수의 이마를 가리켰사옵니다. 혹시 자네 이마에 작게 점처럼 된 흉터가 있지는 않은가? 한수는 놀란 눈으로 조용히 이마를 만졌사옵니다. 그곳에는 흐릿하게 남은 작은 흉터가 있었사옵니다. 그걸 본 순간 형암은 주저앉은 듯 무릎을 꿇고 입을 틀어막았사옵니다. 맞다. 세상에. 바로 너구나. 민수야. 그토록 찾아 헤맸는데 여기서 널 찾다니. 한수가 멍하니 그를 내려다보자 형암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한수의 손을 덥석 붙잡았사옵니다. 넌 내 아들이다. 널 낳자마자 내 어머니가 붉은 눈은 귀신이 들린 팔자라며 점쟁이 말만 듣고 그 어린 널 버리라 하셨다. 그날 이후로 나는 네 소식을 찾아 헤맸으나 세상 어디에도 널 찾을 수 없었지. 아비 노릇 한 번 못 해준 것이 평생 한이었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순간 장터는 숨을 삼킨 듯 조용해졌고 주변 사람들은 한수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사옵니다. 형암은 벌떡 일어나 한수의 어깨를 꽉 끌어안았사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비록 버려진 운명으로 태어났으나 이제는 내 아들로서 떳떳이 이 고을의 이름을 되찾을 것이요. 그날 이후 한수는 관청에 등록되어 정식으로 현암의 자제로 인정받았사옵니다. 새 옷을 입고 머리를 가지런히 빗은 그의 모습은 전과 전혀 달랐사옵니다. 하지만 붉은 눈동자만은 여전히 선명히 빛나고 있었사옵니다. 며칠 뒤 은지는 한수가 근처 들판에서 약초를 캐다가 낯익은 인물을 만났사옵니다. 바로 그 관상가였사옵니다. 그는 여전히 헌 도포를 걸치고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은지 앞으로 걸어왔사옵니다. 이제야 다시 뵙는구려. 은지는 놀란 얼굴로 인사했사옵니다. 어르신, 어쩌다가 여기까지? 그래요. 그 사내가 복을 안고 올 사람이라 했지요. 붉은 눈은 하늘이 내린 징표라 했거늘 이제는 그 말을 믿으시겠소? 은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사옵니다. 네, 그 사내가 우리 집을 바꾸었사옵니다. 어머니의 병도 아버지의 누명도 다 그 사내 덕에 풀렸지요. 관상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웃었사옵니다. 그럼 됐소. 내 할 일은 여기까지니까. 그는 다시 지팡이를 짚고 먼 길을 떠나는 듯 뒤돌아 섰사옵니다. 한수가 멀찍이서 다가와 은지 옆에 섰사옵니다. 햇살 아래 붉은 눈이 은은하게 빛났사옵니다. 그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은지가 말했사옵니다. 떠나지 마시고 이젠 제 곁에 있어 주시옵소서. 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지의 손을 감싸 쥐었사옵니다. 붉은 눈을 가진 사내와의 인연은 그렇게 복처럼 은지의 삶에 내려앉았사옵니다. 지혜로운 왕 옛날 고려시대 충주 땅에서 새 도읍을 정하려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고려의 임금 의종은 고승인 지선 스님을 왕사로 삼았습니다. 왕사란 임금의 스승으로
나라의 큰일을 논할 때 조언을 구하는 지고한 자리였습니다. 지선 스님은 이미 고려 초기에 왕사로 이름을 떨렸으나 나라의 기운이 어지러워지자 잠시 물러났다가 의종 임금의 간청으로 다시 왕사직을 맡았습니다. 어느 날 의종 임금이 지선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새 도읍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스님께서 새로운 도읍지를 찾아주신다면 참으로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지선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소승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선 스님은 곧장 고려의 도성 개경을 떠나 계룡산으로 향했습니다. 계룡산은 예로부터 신령한 기운이 깃든 산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을 둘러본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계룡산은 아직 때가 아닌 듯하구나. 스님은 이어 천안과 수원, 그리고 과천을 차례로 돌아보았습니다. 과천은 꽤 마음에 들었으나 큰 강이 없어 되읍지로 삼기에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데 젖줄이 될 만한 큰 강이 없구나. 스님은 발길을 돌려 매산 쪽으로 향했고 날이 저물자 본감사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사찰을 나선 스님은 넓은 들판을 가로질러 뚝섬나루터에 이르렀습니다. 한강을 건며 펼쳐진 드넓은 평야를 바라본 스님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이곳이야말로 새 되읍지로 적격이로다. 스님은 흐뭇한 마음으로 지세를 더 자세히 살피며 생각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곳만 한 데가 없구나. 지선 스님이 의종 임금에게 돌아가려 발걸음을 옮기던 바로 그때 들판 한가운데에서 한 노인이 소를 몰며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소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미련한 소야, 어찌 지선 스님보다도 더 둔하단 말이냐. 지선 스님은 귀를 의심하며 걸음을 멈춰넣습니다. 다시 들어보니 노인이 또 말했습니다. 지선 같이 미련한 소가 어디 있느냐. 왜 곧장 가지 않고 굳이 돌아가려 하느냐. 스님은 조심스레 노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노인장, 소승이 묻겠습니다만 방금 소에게 지선만큼 미련하다 하셨습니까? 노인은 무뚝뚝하게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왜 그러시오? 어찌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노인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놈의 소가 워낙 미련해서 지선 스님보다 더하다고 했을 뿐이오. 뭐가 문제요? 지선 스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노인장께서는 지선이 누구인지 아시는지요? 노인은 퉁명스레 대답했습니다. 알다마다 요즘 소문에 지선 스님이 새 도읍지를 찾는다던데 좋은 곳은 다 놔두고 엉뚱한 데만 돌아다닌다지 않소? 어찌 그게 미련한 일이 아니겠소?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되읍지를 찾는 일을 한낱 농부가 알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노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한 스님은 공손히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소승이 바로 그 미련한 지선입니다. 이곳이 새 도읍지로 적합하다 여겼는데 제 소견이 짧았다면 노인장께서 한 수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노인이 즉시 대답하지 않자 스님은 다시 간청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열 최적의 도읍지를 아신다면 부디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노인은 소를 몰던 채찍을 들어 서북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10리를 더 가보시오. 그곳이 마음에 쏙 들 것이오. 지선 스님이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고개를 들었을 때 노인과 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스님은 신비한 기운을 느끼며 서북 쪽으로 10리를 더 갔습니다. 마침내 한 장소에 이르자 스님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연 명당 중의 명당기로구나. 삼각산, 인왕산, 남산 등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땅을 본 순간 스님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한양, 오늘날의 서울이었습니다. 이제 의종은 서둘러 도성을 쌓고 궁궐을 짓고자 했으나 이 과정에서 지선 스님과 신하 윤필제의 주장이 2번이나 충돌했습니다. 먼저 지선 스님은 풍수지리에 따라 삼각산에 본구리인 배구남을 포함하여 도성을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구남은 오늘날 삼각산의 중심에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입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배구남은 왕도의 기운을 받는 혈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소승이 기도하는 형상과 같으니 도성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배구남을 제외하면 도성이 좋은 기운을 받지 못해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윤필제를 비롯한 실학파 신하들은 반박했습니다. 배구남을 포함하면 산이 너무 커서 도성의 규모가 비대해지고 군사 방어에도 불리할 것입니다. 풍수지리 같은 미신의 기대기보다는 실리를 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종 임금은 난처해졌습니다. 존경하는 지선 스님의 뜻을 따르고 싶었지만 윤필제를 비롯한 공신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님과 신하들의 도성 축성 논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졌습니다. 이에 의종은 하늘의 뜻을 구하고자 제사를 올리며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제사를 지낸 이튿날 기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온 산에 녹아내렸는데 배구남 근처에만 마치 선을 그은 듯 눈이 녹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눈은 명백히 배구남 안쪽을 제외하고 선을 그으며 녹아 있었습니다. 윤필제와 신하들은 이를 즉시 임금에게 고했습니다. 전하, 이는 하늘의 뜻이 분명하옵니다. 도성은 배구남 안쪽으로 쌓아야 하옵니다. 의종도 이들의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로다. 그대들 말대로 눈이 녹지 않은 선을 따라 성을 쌓도록 하시오. 도성을 쌓은 후 이번에는 궁궐의 주산과 방향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지선 스님은 궁궐을 감싸주는 주산으로 인왕산을 주장했습니다. 인왕산은 완만하고 부드러운 기운을 품은 산입니다. 이 산을 주산으로 하여 궁궐을 동쪽을 향해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윤필제는 반대했습니다. 주산은 높고 단단한 부악산이 적합합니다. 또한 동쪽은 불교에서 중시하는 방향일 뿐 유교를 바탕으로 하는 고려에서는 남향이 좋습니다. 부악산을 주산으로 삼아 남향으로 궁궐을 지어야 합니다. 지선 스님이 재차 주장했습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입니다. 새로운 나라 고려의 시작과 생명력을 해가 뜨는 방향으로 나타내는 것이 어찌 잘못이겠습니까? 윤필제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유교에는 남면지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임금이 남쪽을 바라보며 정치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옛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연과 기후 조건상 남향이 궁궐 생활에 가장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에도 윤필제의 주장이 채택되었고 경회궁은 부악산을 주산으로 삼아 정남향으로 지어졌습니다. 이후 한양 전체의 설계도 남향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윤필제의 유교적 정치 철학과 실용적 도시 계획이 승리한 셈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고려의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장한 것이니 누가 옳고 그르다고 평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주장이 대부분 배척된 소식을 들은 지선 스님은 탄식했습니다. 소승의 얕은 소견이 하늘의 뜻에 미치지 못했구나. 그럼에도 스님은 한 가지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문 앞에 인공 연못인 남지를 조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성문 정면의 남쪽 공간이 너무 탁 트여 있어 멀리 관악산이 보입니다. 궁궐 앞 광장이 이리 비어 있으면 좋은 기운이 새어나갈 뿐 아니라 화기가 강한 관악산으로부터 화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연못을 만들어 물의 기운을 더하면 기운이 조화롭게 머물 것입니다. 비록 지선 스님의 풍수적 조언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남지 조성만큼은 마침내 허락되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고려는 이후 큰 위기 없이 오래도록 번영했습니다. 한편 오늘날 서울이라는 이름은 신라의 서라벌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유력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이야기 속 설울, 눈이 쌓인 울타리의 발음이 변하여 서울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흥미롭습니다. 호랑이가 길을 막았다. 옛날 고려의 어느 고을에 박민수라는 사내가 살았사옵니다. 그는 마을에서 효심이 지극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사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그는 부사벼슬을 받아 고향을 떠나 멀리 타관으로 향하게 되었사옵니다. 그런데 박민수가 부사직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고향에서 급한 기별이 날아왔사옵니다. 부친인 박노인의 병환이 갑작스레 악화되어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대낮에 그 소식을 들은 박민수는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고향으로 발길을 서둘러 싸웁니다. 부랴부랴 길을 나선 그의 발걸음은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축석고개에 이르렀사옵니다. 하루라도 빨리 부친을 뵙고자 하는 마음에 그는 어스름이 깔린 고개를 주저없이 넘기 시작했사옵니다. 바로 그때였사옵니다. 고개길 한복판에 우뚝 솟은 커다란 바위 위에 집채만한 덩치의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 그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사옵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는 그 모습에 박민수는 비록 담력이 뛰어난 사내였으나 호랑이를 상대할 수는 없었사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으나 그는 부친의 얼굴을 떠올리며 두려움을 억누르고 큰 소리로 외쳤사옵니다. 야 이놈아. 그의 목소리는 마치 호랑이의 기세를 꺾으려는 듯 우렁찼사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 줄 알고 감히 내 길을 막는 것이냐? 짐승에게도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가 없느냐? 내가 부친의 병환 소식을 듣고 급히 가는 길인데 어찌 네가 내 앞을 가로막는단 말이냐? 당장 물러서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사옵니다. 사나운 기세를 뿜어내던 호랑이가 마치 박민수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꼬리를 사타구니 사이로 감추고 머리를 조아리더니 슬며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사옵니다. 박민수 스스로도 예상치 못한 일에 잠시 얼떨떨했으나 더 지체할 여유가 없었기에 서둘러 고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사옵니다. 밤길을 쉬지 않고 달려 마침내 집에 도착한 그는 부친의 얼굴을 베었사옵니다. 과연 박노인의 병세는 몹시 위중하여 눈조차 뜨지 못한 채 누워 계셨사옵니다. 의원의 말에 따르면 갑작스레 병환이 악화된 원인을 알 길이 없으며 할 수 있는 모든 처치를 다했으나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사옵니다. 박민수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듯 했사옵니다. 이튿날 그가 마당을 서성이며 근심에 잠겨 있을 때 한 탁발승이 찾아와 시주를 청했사옵니다.
박민수는 흔쾌히 시주를 하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친의 병환에 대해 이야기하고 혹시 치료법이나 처방이 있는지 조언을 구했사옵니다. 닭발승이 말했사옵니다. 저방전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옵니다만 좀 어려운 일이 있사옵니다. 그 말에 박민수는 깜짝 놀라며 물었사옵니다. 스님, 그 처방이 무엇이옵니까? 제발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기만 하면 그 뒤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보겠사옵니다. 부친을 살릴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하겠사옵니다. 부디 알려주시옵소서.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는 박민수를 보며 마침내 스님이 입을 열었사옵니다. 방법은 단 하나뿐이옵니다. 이 세상에 없는 산삼을 구해다가 바위 틈에 석벌이 쳐서 만든 벌꿀을 찍어 드시게 하면 나으실 것이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스님은 호련히 떠나가셨사옵니다. 홀로 남은 박민수는 난감하기 그지 없었사옵니다. 한겨울에 산삼을 어디서 구하며 바위 틈의 석청은 또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사옵니다. 아니, 그보다 이 세상에 없는 산삼이란 대체 무슨 뜻이란 말인가. 멀리 눈 덮인 산을 바라보니 산등은 온통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사옵니다. 설령산에 오른다 해도 삼과 벌집은 모두 눈 아래에 꽁꽁 얼어 있을 것이 분명했사옵니다. 그러나 박민수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사옵니다. 방금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박민수는 부친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온 산을 헤매며 산삼과 석청을 찾기 시작했사옵니다. 골짜기와 산등을 며칠 밤낮으로 돌아다녔으나 그에게 남은 것은 찢어진 옷과 온몸의 상처뿐이었사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사옵니다. 여느 때처럼 산속을 헤매던 중 문득 길 앞에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것이었사옵니다. 박민수는 예상치 못한 호랑이와의 조우에 깜짝 놀랐사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호랑이는 그를 향해 으르렁거리지도 달려들지도 않았사옵니다. 그저 쭈그리고 앉아 박민수를 바라볼 뿐이었사옵니다. 자세히 보니 그 호랑이는 다름 아닌 일전에 축석고개에서 만났던 바로 그 호랑이였사옵니다. 박민수가 가만히 호랑이를 바라보자 호랑이가 꼬리를 내리고 머리를 조아린 채 천천히 다가오더니 등을 보이며 쭈그리고 앉았사옵니다. 마치 등에 올라타라는 듯한 모습이었사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사옵니다. 지친 박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호랑이가 이끄는 대로 그 등에 올라타며 중얼거렸사옵니다. 네가 내 부친을 살려다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사옵니다. 박민수를 등에 업은 호랑이가 어찌나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하는지 그는 호랑이의 목을 꽉 껴안아야 했사옵니다. 호랑이가 빠른 속도로 한참을 달리자 박민수는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어 잠시 감아야 했사옵니다. 호랑이는 그렇게 한참을 달렸고 마침내 멈추자 박민수가 정신을 차려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니 깊은 산골짜기였사옵니다. 호랑이는 이번에는 내리라는 듯 몸을 숙였고 박민수가 등에서 내리자 어디론가 호련히 사라져 버렸사옵니다. 사라지는 호랑이를 바라보던 박민수는 눈앞에 눈 덮인 커다란 바위가 있는 것을 발견했사옵니다. 곧이어 어디선가 꿀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사옵니다. 한겨울에 꿀벌 소리를 들은 박민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사옵니다. 그 사이 꿀벌은 눈 덮인 바위 틈으로 쏙 들어갔사옵니다. 박민수가 헐레벌떡 바위로 뛰어가 틈새를 들여다보니 과연
바위와 바위 사이 깊은 곳에 벌집이 있었사옵니다. 꿀벌들이 바위 틈에 집을 지어 만든 벌꿀, 즉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석청이었사옵니다. 하늘이 도우사 호랑이를 시켜 나를 이 석청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어찌하여 눈앞에 있는 이 석청을 따지 못한단 말이오. 답답한 마음에 박민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사옵니다. 다 같이 못난 아들이 또 있겠소? 이처럼 한심한 불효자가 또 있겠소? 그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고 눈 덮인 바위에 두 손을 얹은 채 눈물을 흘리며 외쳤사옵니다. 부친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사옵니다. 박민수의 눈물이 떨어진 자리, 주변의 눈이 순식간에 스르륵 녹기 시작했사옵니다. 바위 위의 눈은 어느덧 다 녹았고 그의 두 손이 닿아 있던 바위의 온도는 그의 천보다도 더 뜨거웠사옵니다. 놀란 박민수가 바위에서 손을 떼고 틈새를 다시 바라보니 따뜻해진 바위 사이로 끈적한 꿀방울이 뚝뚝 떨어지더니 이내 줄줄 흘러내렸사옵니다. 손가락으로 맛을 보니 혀끝이 찌릿할 정도로 달콤한 꿀이었사옵니다. 바위 틈에서 석청이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이옵니다. 참으로 신비한 일이었사옵니다. 박민수는 서둘러 허리춤에 차고 있던 병에 석청을 담았사옵니다. 그리고 산골짜기 바깥으로 걸어 나오니 그곳은 다름 아닌 축석고개였사옵니다. 그는 서둘러 고개를 넘어 집으로 돌아왔사옵니다. 한겨울에 석청을 따낸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일을 해냈으나 여전히 박민수는 누워 계신 부친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사옵니다. 산삼을 석청에 찍어 드시게 해야 했으나 산삼은 아직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옵니다. 이 세상에 없는 산삼이라니 석청까지는 하늘이 도우셨는데 산삼은 어찌해야 할까? 한겨울에 산삼을 구할 방도가 없다고 여긴 박민수는 이튿날 주변에 수소문해야겠다고 생각했사옵니다. 구하는데 며칠이 걸리든 값을 아무리 비싸게 부르든 반드시 산삼을 구해 오겠소. 그렇게 다짐하며 방 한켠에 기대어 앉아있던 박민수는 지난 며칠간의 피로가 쌓여 그만 잠이 들고 말았사옵니다. 꿈속에서 박민수는 한밤중에 부친을 간병하고 있었사옵니다. 그때 그의 눈앞에 파란 불빛이 나타났사옵니다. 불빛은 서서히 빙글빙글 돌더니 마치 따라오라는 듯 그를 문 밖으로 이끌었사옵니다. 박민수는 그 불빛을 따라 나섰사옵니다. 산을 넘고 가을을 건너며 불빛이 천천히 이동하여 좌우를 잘 살펴볼 수 있었사옵니다. 한참을 가던 불빛이 그의 코앞에서 멈추었사옵니다. 박민수도 그 자리에 멈추었고 어느새 날이 밝아 있었사옵니다. 그리고 파란 불빛이 사라졌으며 그는 꿈에서 깨어났사옵니다. 이는 필시 산신령께서 나를 돕는 것이요. 박민수는 잠에서 깨자마자 꿈에서 본 길을 더듬어 산을 넘고 가을을 건너갔사옵니다. 꿈에서 멈추었던 자리까지 갔으나 산삼밭을 기대했던 그의 생각과 달리 그곳에는 무밭이 있었사옵니다. 허탈한 마음에 힘이 쭉 빠진 그는 문득 갈증이 몰려왔사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먼 길을 달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목이 몹시 말랐사옵니다. 그는 무밭에서 무 하나를 뽑아 아작아작 먹었는데 그 무가 놀라울 정도로 달콤했사옵니다. 또 하나를 뽑아 들고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사옵니다. 20걸음쯤 가다 문득 뒤를 돌아보았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사옵니다. 무밭에 그 많던 무가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진 것이었사옵니다. 무가 없으니 무밭이라 부를 수도
없었사옵니다. 놀란 박민수가 손에 든 물을 확인하려 했을 때 그는 입을 떡 벌리고 말았사옵니다. 뽑아든 무가 산삼으로 변해 있었사옵니다. 탁발승이 말했던 이 세상에 없는 산삼이었던 것이옵니다. 산신령님 감사옵니다. 박민수는 즉시 집으로 돌아와 산삼을 석청에 푹 찍어 부친이 드시게 했사옵니다. 그러자 과연 몹시 위중했던 박노인이 마치 거짓말처럼 씻은 듯 나으셨사옵니다. 네가 이 아비를 살렸구나. 박민수의 효심 이야기는 고을에 널리 퍼졌고 사람들은 그의 효심에 하늘이 감동한 것이라 했사옵니다. 박민수의 이야기는 또 다른 형태로도 전해지옵니다. 부친의 병환 소식을 듣고 축석 고개를 넘던 그가 호랑이에 맞서 목숨을 걸고 창과 칼로 오랜 시간 싸운 끝에 마침내 호랑이를 베었으나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사옵니다. 이튿날 아침 깨어보니 그가 죽인 호랑이는 호랑이가 아니라 큰 바위였사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 바위를 범바위라 부른다고 하옵니다. 그 후 어느 날 박민수가 마을 어귀에서 오랜벗 최영달을 만났사옵니다. 오랜만에 만났구나, 최벗. 어찌 지냈는가? 최영달이 웃으며 말했사옵니다. 미안하네. 오늘은 바쁜 날이라. 마침 오늘 내 아내와 혼인팔 년째 되는 날이라 마을 어귀에 있는 이야기꾼 윤노인의 집에 들러 좋은 이야기를 청하려 하네. 박민수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사옵니다. 윤노인의 이야기라. 그 노인께서 들려주는 이야기는 늘 기묘하고 재미있지 않던가? 최영달이 고개를 끄덕였사옵니다. 맞네. 윤노인께 특별한 날을 기리기 위해 이야기 하나를 청해 두었지. 큰 마음 먹고 은전 몇 냥을 드렸네. 아내를 데리고 그 집으로 가려는 길이야. 박민수도 미소를 지으며 답했사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나도 시간 나면 윤노인 집에 들러 이야기나 들어보아야겠네. 최영달이 웃으며 덧붙였사옵니다. 그렇게 하게. 자네도 가서 윤노인께 이야기 한 수 청하고 그 재미에 푹 빠져보게. 그날 밤 최영달은 아내 김씨를 데리고 윤노인의 집으로 갔사옵니다. 그는 아내에게 다정히 말했사옵니다. 여보, 내가 최영달이요. 앞으로는 목탁 소리 대신 따뜻한 말로 마음을 전하겠소.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소.